보통 여성 구독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이 채널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전이라서 무척 떨리네요. 사실 제게 생긴 일들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던 찰나에 우연히 한 남성분의 사연을 듣게 됐고 그렇게 열혈 구독자가 됐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희 집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단순히 사이가 좋았다가 틀어진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유대감 자체가 없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냥 정이 가지 않는 그런 집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이 아닌 이모와 더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잘리고 말았죠. 이유는 바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주지 않고 모든 걸 받아주었다는 이유였어요. 저와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저는 그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걸 처음 느꼈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과외 선생님 오실 거야. 네가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교체될 거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더라.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모처럼요? 이모? 웃기지도 않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는 너 같은 녀석은 너 때문에 그 이모라는 여자도 잘린 거야. 명심해라.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야 가능한 거야. 알았니? 저를 협박하면서 공부시킨 건 아버지였어요. 그나마 제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죠. 반면에 어머니는 제게 아예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전부였던 부부 사이에서 저란 존재에게 쏟을 애정은 없었던 것 같더군요. 결국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두 분은 이혼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예상이 되는 이야기였기에 슬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던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맞게 됐습니다. 최악이었죠. 아버진 나무를 키우는 게 취미였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무를 가위로 잘라주고 모양을 잡아서 억지로 묶어서 만드는 그런 걸 하곤 했죠. 아마도 아버진 자신의 자식도 그렇게 길들이고 형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팔을 꺾고 몸을 묶고 대충 잘라서 하다 보면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 머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늘 불안함을 느꼈고 이유 없이 배도 많이 아팠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실전에서 망치고 말았어요. 도대체가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지원해주지 못해서 억울해하는데 너란 애는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줘도 떠먹여줘도 그걸 못 삼켜? 죄송해요. 죄송? 이성적 받고도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이런 게 내 자식이라는 게 난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다. 일단 수시는 됐고 정시라도 해보자. 과외 선생은 바꿔야겠네. 제 탓이라고요. 선생님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어?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 그거. 마음 다스리게 하는 것도 과외 선생이 할 일이야. 그리고 난 그만큼 하라고 정당한 대가를 누구보다 많이 지불했고 그걸 못하면 끝이지.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가 어딨어? 그건 그냥 똥개야. 넌 너무 약해 빠졌어. 그렇게 약해 빠져서 매번 감성에 젖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약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다는 것도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무였다면 뿌리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보기 좋게 수능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서울대는 확실히 갈 수 없는 성적이었고요. 그냥 지금 붙은 곳이라도 가면 그 서울대보다는 못해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너희 엄마가 연세대였고 난 서울대인데 지금 그 점수로 연세대보다 못한 대학을 지망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 그냥 그 정도 점수에 만족하는 그런 놈을 내가 자식이라고 이제까지 키웠던 거야? 오기를 가지고 이 악물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붙은 곳이라도 가면. 그럼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재수해라. 재수해서 무조건 서울대로 가. 아버지! 2번 말은 안 한다. 도저히 2번 다신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간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고, 아버진 제 나약한 정신을 바꾸겠다며 더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댈 것도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 전에 어머니가 드셨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면제를 목구멍에 모두 털어넣었어요. 죽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이 거의 30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안 됐고 제가 행동하는 것이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게 됐고 저는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서 돈을 벌어 대학을 다녔고 집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가족과의 정도 뭣도 없던 제게 어쩌면 그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사이가 좋은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부모님과 너무나 사이가 좋았고 자매들끼리도 친구처럼 지내더군요. 심지어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늘 가족들을 떠올렸고 예쁜 옷이 있으면 사서 선물하기도 했죠. 딱히 생일이 아니어도 그랬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어느덧 저도 그 가족 틈에 섞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느끼는 지독한 갈증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에 끝없이 목이 말랐거든요. 부러웠습니다. 늘 가족을 챙기는 그 사람 곁에서 저 역시도 챙김을 받고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도 이해해 주셨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5년 차가 될 무렵부터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늘 자상했던 아내가 특히나 더 많이 바뀌었죠. 이거 우리 가족들 생일 리스트야. 어? 가족들 생일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자세히 보고 말을 해. 앞으로 생일을 챙겨줄 선물 목록들이거든. 그래? 종이에는 빼곡하게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향수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3년 차부터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용돈은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점점 줄어서 그때 당시에는 30만 원 정도였고 그건 커피도 매일 마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에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아내는 용돈을 더 줄여왔기에 차마 그런 말은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 내 용돈 뻔히 알잖아. 물론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린 집은 언제 사? 생각을 해봐. 나오는 돈은 뻔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야지 살 거 아니야. 나라고 그러고 싶겠어? 아니 그래 뭐 이해는 하는데
당신 말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런 고가의 선물을 리스트로 들고 오는 게 앞뒤가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정도도 안 해? 솔직히 당신 집안 사정 우리 다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눈치라도 준 적 있어? 혼주석에 텅텅 사람이 비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근데 당신은 눈치 없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 뭐한다 말만 하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이 목록 만든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주고받는 건 있어야지. 매번 그렇게 받고 사는 거 웃기지 않니? 하지만 여보, 내 월급 그렇게 작진 않지만 용돈으로는 턱도 없는 거 알잖아. 방법이 그것뿐만은 아니잖아. 월급? 용돈? 거기에만 돈 있어? 대체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됐다. 눈치가 없으니. 당신도 알아서 해. 난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원하는 답을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 좀 답답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건 아내였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벌어도 둘 셋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제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늘 부족하다고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약을 강요당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각종 운동에 개인 필라테스에 피부 관리까지 받는 아내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조금 서글픈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 결국 언젠가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안정적이게 된다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요. 그러다가 장인어른 생신 때 적혀있던 목록 중에 하나를 사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갔습니다. 그나마 목록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저렴한 지갑을 사서 간 거였고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 원한 건 그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눈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만년 대리나 달고 있는 거지? 에이. 네? 아버님, 이거 가지고 싶으신 거 아니셨어요? 그 지갑에 돈을 넣어드렸어야 했는데. 장인어른은 순간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는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굳은 표정으로 섰습니다. 표정이 그게 뭔가? 아주 한 대 때리겠어. 자네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내 아들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하는 표정이야? 에이, 이러니까 부자 사이가 틀어져서 결혼식에도 안 나타나지. 아무리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지만 얼마나 독하게 굴었으면 그 자리에 사돈이 안 오겠어.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제가 분명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 뭐 반항도 하고 대들어도 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그 일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벌써 강산이 몇 번이 바뀔 정도로 지난 일 아니야. 더구나 이젠 나이 먹었으면 아버지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결혼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애처럼 굴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깟 지갑 가지고 싶었겠어? 내가 돈이 궁해 보이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적당히 화해하고 도움도 좀 받고 그러라는 거야. 신혼살림 차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를 저렇게 고생시키고 그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해.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더군요. 애초에 부모님과 절연한 저를 그 집에서 받아준 것도 제 뒤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결혼하면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주겠지 내심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아내 역시 그런 상상을 했던 게 확실했죠.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인어른도 저희 부부를 돕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러 말이죠. 오로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한 것도
저희 뜻을 따라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바보처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기뻐했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가정을 잘 이끌어 보겠다고 발악을 한 거죠. 아내의 용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궁핍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할 요량이었던 거였죠. 그걸 모두 깨닫고 나서는 화가 났습니다. 제 아픔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끔찍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간 날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왜? 아빠 말이 뭐가 틀린 게 있어? 솔직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버님이 당신 때려서 교육을 했어.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렸어. 그깟 공부 좀 시키고 압박한 걸로 인연을 끊어? 단순히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 돈 때문인 것 같아. 안 그러고는 나한테 그 용돈 줬을 리가 없잖아. 장인어른은 나한테 만년 대리라고 했지만 나 그 대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왜? 커피 한 잔도 사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했어. 더 노력해. 끊어진 인연도 이어가는 게 노력이야. 순간 울컥했습니다.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죠. 자꾸 그렇게 할 거고 생각 바뀌지 않는다면 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 지금 내 앞에서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난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 다 이해가 되지 않아. 애초에 우리 아버지 보고 결혼시킨 거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나 아이 가졌어. 뭐? 아이 가졌다고. 그래서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왜 당신이 고아처럼 보여야 해? 내 아이한테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다 있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진짜 당신 해도 너무한다. 상처? 나는 뭐 우리 가족한테 상처 안 받고 자랐는지 알아? 가족이니까 용서한 거야. 난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다른 것도 아닌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결국 저는 우는 아내 앞에서 싹싹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입에 이별이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 없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놀랐을 일이었죠. 문제는 임신과 동시에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지 그 감정의 변화가 바다 위의 폭풍 같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극한의 공포였죠. 아내는 이혼이라는 말이 꽤 큰 상처가 됐는지 화가 나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유리병을 깨트리거나 하는 짓이었죠. 더구나 그게 살을 붙이고 또 붙더니 제게 여자가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말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솔직히 내가 나 정말 억울해. 나랑 아버지 관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야 겨우 끊어낸 거야. 근데 그걸 다시 이어보라고 하니까 나도 홧김에 말을 한 거라고. 내가 그만큼 싫다는 걸 표현한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온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이미 생각하고 떠오르는 년이 있을 거라고. 누구야? 누군데? 회사? 요즘 회사에 애인 하나씩은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새로 들어온 그 신입이야? 여보 제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떤 여자가 40 가까운 남자를 좋아해. 내가 20대 초반일 때 30살도 삼촌쯤으로 보였어. 당신도 알잖아. 지금 내 앞에서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게 20대 초반인 여자야? 진짜. 사람 미치게 할래? 신입 이야기 하니까 말한 거야.
그니까 그 신입이 그년이란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둘이 뭔데? 어? 제가 화를 더 내면 울고 억울해하면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추궁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반박할 때마다 배를 잡고 쓰러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간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깊은 의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대신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낙하산이라며 저를 대놓고 따돌리는 직원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장인어른의 태도였어요. 마치 갈 곳 없이 떠도는 저를 걷어준 것처럼 굴었죠. 인간을 구제해준 듯한 느낌?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대우가 많았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겠죠. 직급만 더 높을 뿐이지 월급은 절반 수준이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복지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아내의 의심은 덜해졌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죠. 우리 엄마 여행 가는데 돈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장인어른이 월급을 좀 밀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럼 저번 달에 조금 저축해놨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월급 관리도 안 하니까 막 쓰는 거야? 용돈 주는 걸로 하도 타박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명품 유모차랑 이것저것 산다고 카드 긁었잖아.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야. 지금 또 내 탓이야? 이게 내 거야? 우리 아이 거야. 당신이랑 내 아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말을 한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미 엄마한테 큰 소리 쳐놨는데. 남들은 다 자식들이 여행 보낸다는데 아빠한테 또 달라고 해? 진짜 자존심 상해.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여유가 되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당신은 그거야.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당신 가족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내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만 난다고. 내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면 당신이라도 신경 써줄 줄 알았어. 회사가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금 우리 아빠 탓하는 거지? 봐봐. 나랑 이간질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게 아니야. 제발. 물론 약간의 짜증과 원망이 있긴 했습니다.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녔다면 여행 보내드리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토막 난 월급에 그 전처럼 쓰는 아내가 답답한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희가 신혼 초부터 꾸준히 하던 예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금 만기 지났잖아. 그거 그래 분명 지났어. 한 몇 개월 지났지? 그건 왜? 아니 이럴 때 쓰려고 모은 목돈이잖아. 매달 200만 원이나 넣었는데 물론 우리 아파트 새로 들어가거나 전세 올려달라고 할 때만 쓰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걸로 여행비 좀 드리고 채워놓고 다시 예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엄청 당황하더니 그냥 여행은 됐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함을 감지하고 추궁을 하니 결국엔 실토를 하더군요. 사실은 그걸로 우리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렸어. 그때 기억하지? 뭐? 당신... 부모님을 위한 거잖아. 내가 뭐 명품을 휘둘렀어? 아니잖아. 그 정도는 효도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한 건 아니지 않아? 당신이라면 반대했겠지. 도중에 예금 깼다 뭐 한다면서. 그러고 보면 당신 진짜 정없는 거 알아?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당신 아버님도 상처 꽤 받으셨을 것 같아. 그깟 돈이 뭐라고?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부모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효도하는 걸 모르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간 그 목돈을 깨서 여행 보내고 선물 사드리고 안마 의자,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같은 걸 사드렸더군요. 더구나 저희에게는 남아있는 현금 자산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효도의 일종이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이러면서 절 설득했어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해도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가족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그랬죠.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넌 불효자다. 너 같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불쌍하다. 늘 이런 식으로 아내는 20년 넘게 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지 편을 들며 이야기를 종결시켰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싸울 힘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일만 했어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허리띠도 더 졸라맸죠. 어차피 저를 싫어하는 직원들과 어울릴 필요도 없으니 나중에는 편해지더군요. 일하고 구석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먹고 담배를 조금 피우다가 아이를 생각해서 그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최선을 다해 돌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은 뒤부터 아내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